예, 오늘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재단의 이병태 이사장님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2019년 1월부터 경영기획본부장을 맡으면서 지난 2년간 이사장님과 함께 참 많은 사건들을 겪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인 우리 재단 노동조합과 갈등을 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수차례 불려갔고, 분쟁 과정에서는 국민인권위원회에 제소되어 수치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갈등의 와중에서 이사장님께서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 또 사회 보편적인 양심이라고 검증된 것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그런 2년간의 인고의 세월들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또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오늘 퇴임식을 가졌습니다. 이사장님께서 퇴임하시면서 2년 재임 기간 동안의 소회를 정리해서 일부 직원들에게 편지글을 남기셨습니다. 이 편지글을 통해서 제 자신의 30년 사회생활과 또 낭만 이병태 이사장님과의 만남을 기억을 하렵니다.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 사랑의 소리를 확인하고 또 이사장님의 전문가적 식견과 또 시적인 낭만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금융인이면서 문학의 조예가 깊으신 이사장님의 편지글들 하나하나가 또 인용구 한 구절이 너무 주옥 같고 아주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으로서는 깊은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내용들은 삭제를 하고 일부 내용을 낭독하여 기록합니다. 직원 여러분, 지난 2년간 여러분들과 함께 해온 시간에 대한 어떤 책무감이랄까, 아니면 젖은 물색의 심기라도 반영하듯 몇 자 적습니다. 이 젖은 물색의 심기. 지난 2년간 여러분들과 저는 그다지 원활하게 소통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있겠지요. 첫째는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불균형 또는 비대칭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재단이 당면한 과제를 두고 그 사안의 본질과 방향성을 제대로 분별하려면 그에 요구되는 충분한 정보량을 확보해야 하겠지요. 그 충분한 정보량에는 당연히 서로 다른 근무 현장에서 생산된 정보와 서로 다른 근무 시간에 발생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 각자의 근무 경력과 직무 내용이 다르고 우리들 각자의 정보 접근 권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불균형 또는 비대칭을 극복하고 이를 통해 사안의 정합한 판단을 내리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부분만 알면서 전체를 안다고 착각하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해석 오류가 발생합니다. 일례로 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판결을 두고 어떤 일본인은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고 또 다른 일본인은 비난을 퍼붓는 그들을 향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문이나 제대로 읽어보고 비난을 하느냐고 꾸짖기도 했지요. 제가 외환은행 재직 시에 모셨던 행장님 중에 로버트 펠런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등산을 좋아하셨던 그분은 직장 생활을 곧잘 등산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즉 5부 능선까지 등정한 사람은 5부의 풍경만을 조망할 수 있고 8부 능선까지 등정한 사람은 8부의 풍경만을 조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상까지 등정해보지 않은 사람이 조직 전체의 풍경을 제대로 조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두 번째 원인은 관점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겁니다. 관점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인들이 새겨놓은 검언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노트를 볼까요? 우리가 듣는 것은 모두 팩트가 아닌 의견일 뿐이다. 우리가 듣는 것은 모두 팩트가 아닌 말하는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모두 진실이 아닌 관점일 뿐이다. 우리가 보는 것은 모두 진실이 아닌 말하는 사람의 관점일 뿐이다. 당대 최고의 언어학자인 필립 휠라이터 교수도 관점과 관련하여 통렬한 메모를 남겼지요.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관점대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솔직하게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관점대로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난 2년간 원활히 소통하지 못한 여러분과 저는 몇몇 대목에서 분열하고 갈등했습니다. 재단의 분열과 갈등에는 물론 저의 무능과 잘못이 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도 큽니다. 후기 산업사회가 이룩한 가장 큰 업적인 이분법의 해소를 안타깝게도 우리 재단은 수혜하지 못한 채 정근대적인 진영 싸움에만 몰두했었지요. 우리는 왜 반목과 질시라는 그 캐캐묵은 유산을 이날 이때까지 고집하고 있는 걸까요? 편을 가르고 그리하여 생겨난 가상의 적을 향해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 인신공격을 일삼습니다. 다분히 의도된 확정의 편향과 이를 통해서 생산해낸 질 나쁜 언어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과거 부족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언어로 죽창질을 해댑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에 따르면 많이 가지고 싶고 오래 살고 싶고 높은 자리까지 오르고 싶은 욕망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인간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나만 옳고 상대는 나쁘다는 이분법을 즐겨 구사하는 것일까요? 혹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 결과 우리는 도처에서 자주 분열합니다. 편을 가르고 그래서 생긴 진영 논리를 울타리 삼아 상대를 공격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정치적인 성향의 인간, 즉 호모 폴리티쿠스라고 부릅니다. 분열과 혼란을 통해서 정오와 적개심을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정치의 기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직업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지만 결코 호모 폴리티쿠스가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들은 다만 직장이라는 조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만 충실히 이행하면 되는 노동하는 인간, 호모 라브란스 또는 일하는 인간, 호모 워커투스로 남아야 합니다. 어리석게도 우리가 호모 폴리티쿠스의 의도에 부응하여 편을 가르고 진영을 구축하여 상대를 공격하면 결국 우리들 공존의 생태계 자체가 오염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태계가 흙탕물로 침수되면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홍수에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영국의 시인 존 던의 시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존 던. 누구든 그 자체로서 온전한 섬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대양의 일부이여라. 만일 흙덩이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은 그만큼 작아지며 만일 모래톱이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 자신의 영지가 그리 되어도 마찬가지. 어느 사람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누구를 위하여 종이 울리는지 알고자 사람을 보내지 말라. 종은 그대를 위해 울린다. 이하 일부 내용은 좀 내부적으로 좀 부끄러운 내용이라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체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환경이 오염되면 바이러스는 숙주를 가리지 않습니다. 한때의 가해자는 어느 날 피해자로 전락할 수 있고 그날의 피해자는 언제라도 가해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쇼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기에 배역만 바뀔 뿐 반동의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쇼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기에 배역만 바뀔 뿐 반동의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는 자신의 저서 선악의 저편에서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혹 어떤 분은 재단에서 보낸 저의
지난 2년간의 행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지난 2년간 여러분과 제가 소통할 기회는 전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보의 불균형이 심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하 일부 내용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연봉을 반납하기도 하고, 혹은 개인적 지출을 통해 재단의 예산을 절감한 대목에서 혹시 오해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큰 부자는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정도의 잔고를 적립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개인적인 소득을 양보하면서까지 재단의 예산을 절감한 것은 온전히 평생을 직업인으로 살아온 제 삶의 소중한 어떤 가치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캉은 물질적인 욕망에 굴복하면 우울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물질적인 욕망에 굴복하면 우울해진다. 돈이 발현하면 모든 게 침묵한다. 돈이 발현하면 모든 게 침묵한다라는 경고도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인격을 갖춘 직업인이라면 돈보다는 자아실현이라는 직업 가치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성장기에는 가난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돈에 굴복하고 싶지 않은 것이 저의 자아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지난 36년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임금과 관련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없습니다. 조금 더 오래 살아오면서 조금 더 많은 경험과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축적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마땅히 재단의 미래 세대인 후배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전수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로부터 질책과 꾸자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해서 마지막 떠나는 자의 만용으로 몇 마디 흰소리라도 남기고자 합니다.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당시 제 노트에는 다음과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금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자. 둘째, 무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자. 셋째, 이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자. 젊은 날의 제 꿈은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경제적 자유는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습니다. 은행 첫 출근하던 날 입고 나갈 양복이 없어서 빌려 입고 출근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니 말입니다. 지난 36년간 마치 정글과도 같았던 금융전장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발품을 팔고 지난한 과정의 신뢰를 구축해온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무지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도 나름 많은 애를 썼습니다. 초, 중, 고 외에도 모두 6곳의 대학을 다녔었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1만 시간의 법칙을 흉내내어 건 10여 년의 세월을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밤에는 강의실에서 졸았습니다. 그 시절이 쌓여 학사과정 2회, 석사과정 2회, 박사과정 1회, 비학위과정 2회, 도합 1만 시간을 얼추 채웠습니다. 덤으로 몇몇 대학에서 강의도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전문가가 된 건가요? 이제 무지의 속박에서 해방된 건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학사 2회, 석사 2번, 박사 1번, 비학위과정 총 학교를 7번 학위를 가졌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이념의 해악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니엘 벨의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발표된 지도 은 60년이 흘렀지만 이념은 여전히 우리 주변을 유령처럼 맴돌며 인간의 자유와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각해져 이념의 홍수는 절망처럼 역병처럼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보낸 2년도 그러한 시대적인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재단에서 보낸 2년은 외주산성에 포위된 시간이었습니다. 외주산성, 위험의 외주화라고 보면 됩니다. 소설가 김훈이 남한산성에서 탄식했던 것처럼 저의 흐린 시야에도
두 개의 길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하나의 길은 가야만 하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의 길은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길은 포개져 있었습니다. 지난 2년간 많은 것을 갈구했고 많은 것을 포기했으며 끝내는 크도프라는 삼전도의 굴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점심 메뉴 고르니 잠시 이사장님이 좋아하시는 동백아가씨 나갑니다. 아픔의 겨울 얼마나 2000년 전 로마인 플루타크가 쓴 영웅전에는 군주가 대중의 뜻만 추종하면 그들과 함께 망하고 대중의 뜻을 거스르면 그들 손에 망한다라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저의 크도프를 감히 그러한 논리에 빗대어 치장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겠지만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 있긴 합니다. 군주가 대중의 뜻만 추종하면 그들과 함께 망하고 대중의 뜻을 거스르면 그들 손에 망한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론스타 시절의 리차드 웨커 외환은행장입니다. 아메리칸 프로테스탄티즘이 뚝뚝 묻어나는 경영 철학과 웨스트 포인트 사관생도를 연상케 하는 은행이 압도적이었던 그분은 그러나 그에게 연봉도 마다하고 임기 중에 사표를 던지고 직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노라고 말해야 할 때는 노라고 말해야 한다. 노라고 말해야 할 때는 노라고 말해야 한다. 이제 성서의 한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저의 유문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무릇 가진 자는 더욱 더 가지게 될 것이고 가지지 못한 자는 그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종교인들의 말에 따르면 신약 성서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폴 틸리는 이 문구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많이 가진 자는 더욱더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는 그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직원 여러분, 동료들을 믿으십시오. 재단의 소망을 함께 공유하십시오. 부산 시민들에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재단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단의 주인인 것입니다. 재단의 미래는 따라서 여러분들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한때 미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희곡 중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인 블랑체가 한 말입니다. 난 언제나 낯선 사람의 친절에 의지해 왔어요. 그리고 파멸했어요. 난 언제나 낯선 사람의 친절에 의지해 왔어요. 낯선 친절, 즉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친절은 미래 이익을 현재에 소비하는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조금이라도 재단과 그 구성원들의 미래를 걱정해 본 사람이라면 결코 친절을 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낯선 사람들의 친절 대신에 낯익은 사람들의 불친절, 즉 재단 경영진과 선배들의 불친절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과 재단 모두가 길도록 짧게, 짧도록 길게 온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는 평생을 부산에서 살아왔습니다. 재단에 부임해 오면서 저를 키워준 그 부산을 위해 아름다운 꿈을 꾸었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제 이루지 못할 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불우한 유산 독이 든 성배를 받아들고 우두망찰하는 사이 불우한 유산 독이 든 성배를 들고 재단의 어두운 역사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두가 병들었지만 아무도 아프지 않은 그날들은 무연히 흘러갔고 모두가 병들었지만 아무도 아프지 않은 그날들은 무연히 흘러갔고 17,520시간의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했으며
17,520시간의 내 고통은 바닷속 한 방울의 공기도 되지 못했습니다. 박민호 시집에서 나온 부분 같네요. 모두가 병들었지만 아무도 아프지 않은 그날들은 무연히 흘러갔고 17,520시간의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했으며 17,520시간의 내 고통은 바닷속 한 방울의 공기도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꿈꿀 차례입니다. 부산이 여러분들을 낳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여러분들을 길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산의 소상공인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서기 2020년 9월 어느 날 외롭고 생활에 찌든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귀갓길을 서두르게 되면 그날 730일을 몸이 건조하게 마감했다는 허로움과 36년의 직장 생활을 비로소 마무리했다는 허무맹랑한 슬픔들이 저를 애워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속된 자의 소외는 때로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소속되지 못한 자의 소외는 분명 오랫동안 슬픔의 미로를 헤매게 될 것입니다. 이 문장이 딱 지금 이사님이 그 심정을 얘기하네요. 서기 2020년 9월 어느 날 외롭고 생활에 찌든 한 무리의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귀갓길을 서두르게 되면 그날 730일을 무미건조하게 마감했다는 허로움과 36년의 직장 생활을 비로소 마무리했다는 허무맹랑한 슬픔들이 저를 애워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속된 자의 소외는 때로 아름다울 수 있지만 소속되지 못한 자의 소외는 분명 오랫동안 슬픔의 미로를 헤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재단의 시간은 여전히 불임의 계절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지만 단 한 분이라도 저를 향한 가슴이 열린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 가슴의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떠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거든 보고 싶은 제 마음이 찾아간 줄 아십시오. 정호성 시인의 풍경 달다 그 시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재단의 시간은 여전히 불임의 계절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지만 단 한 분이라도 저를 향한 가슴이 열린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 가슴의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떠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날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거든 보고 싶은 제 마음이 찾아간 줄 아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사장님의 퇴임사가 너무 많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고통의 세월을 보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저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이사장님께서 좋아하시는 동백아가씨 노래를 틀다가 말았는데 다시 동백아가씨를 바칩니다. 헤어져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도 한내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소.
동백꽃 앞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묻고 오늘도 기다리네. 동백 아가씨, 가신님은 언제 그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이사장님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